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오늘 방송은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한 내용이 될 듯합니다. 네이버 라인을 일본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도 한국인이지만 현실은 현실이라서 설사 빼앗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라인은 일본의 컨트롤 하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사실 라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최대한 골자만 전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은 화면에 나오는 목차와 같습니다. 먼저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해외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드립니다. 이후 AI 시대의 미일 간 협력 방식, 그에 따른 일본의 부흥 및 이를 위한 일본의 라인 활용 시나리오를 설명합니다. 특히 미일이 라인을 활용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시나리오가 제시됩니다. 국제관계는 약육강식의 야생입니다.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머리로만 알고 있지 이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저 역사책에 나오는 과거의 이야기로 알고 있죠. 냉전 시대와 미국 1극의 세계화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1945년 이후의 세계에서는 미국이 국제법과 국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국이 군사력으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니 언뜻 보면 국제사회에도 당연하게 국제법이 유효한 듯합니다. 마치 인류가 진보하여 야만의 세계에서 영구히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착각입니다. 미국의 지배력, 특히 군사력, 즉 제국의 폭력이 유효하게 기능하는 극히 예외적인 시대의 일시적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1871년 제국주의가 만연하던 시대에 일본의 이와쿠라 사절단이 프로이센을 방문했습니다. 당시의 일본은 후진국이었고 프로이센 역시도 그제서 겨우 약소국의 입지에서 벗어났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에게 프로이센의 철혈제상 비스마르크가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약소국은 만국공법, 즉 국제법을 지키려 하나 강대국은 만국공법 따위는 쉽게 무시한다. 실력을 길러야 한다. 비스마르크는 약소국의 비애를 절절히 느끼며 소국 프로이센을 대국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 일본이 이에 크게 공감할 수밖에 없었죠. 19세기 말 제국주의 국가들의 해외 자산은 군사력으로 지켜졌습니다. 청나라에 부설한 러시아의 동청철도, 일본의 남만주 철도 모두 군대가 지켰습니다. 실제로 만주사변도 남만주 철도의 폭파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조작이었지만 말이죠. 아무튼 국가 간 계약서 따위는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문명이 개화된 20세기에는 사정이 다를까요? 1858년 영국과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고 지분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1956년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죠.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이지만 영불의 자본으로 건설된 엄연한 영불의 해외 자산이죠. 그러나 미국과 소련은 이집트에 운하를 넘겨주기로 합의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영국과 프랑스는 미소에 저항할 수 없었죠.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그대로 해외 자산을 강탈당합니다. 해외 자산은 결국 군사력과 외교력이 없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프랑스는 왜 르노 닛산을 일본에 강탈당하였을까요? 외교력의 부재입니다. 일본이 해외 기업에 어떠한 짓을 행하여도 미국만 묵인하면 일본은 개의치 않습니다. 미국이 프랑스의 불이익에 손들고 나서서 일본을 응징할 리가 없죠.
미국 외의 여타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를 지지하여 일본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맺을 하등의 이유가 없겠죠.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과거 한일 간 역사 교과서 분쟁이 있을 때 미국 주요 대학의 역사학 교수들이 일제히 일본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분명 미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같은 논리로 일본이 한국을 때리는 와중에 미국이 항거한다면 이때는 미국이 일본의 행태에 묵시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과거 대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도체 이슈는 미국에도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미국이 일본에 불편한 감정을 표할 만도 했죠. 그러나 당시 미국은 문재인 정권의 지소미아 연장 중단으로 한국의 심기가 매우 불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미국은 철저히 입을 다물었죠.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미중 간 AI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국의 AI 역량도 상당하죠. 아시다시피 AI는 미중 패권 경쟁의 중요한 축입니다. 경제는 물론 군사력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AI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미국은 AI 분야에서도 절대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AI 기업들은 현재 아시아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약합니다. AI 개발에 있어 학습 데이터의 중요성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데이터는 위챗에, 동남아와 일본의 데이터는 라인과 야후재팬에, 한국의 데이터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축적됩니다. 미국은 데이터 확보를 위해 이들 각각과 협력 관계를 별도로 맺어야 하죠. 중국과의 협력은 아예 불가능하겠죠. 게다가 큰 문제는 동남아입니다. 위챗이 알리페이를 앞세워 중화 경제권이나 다름없는 동남아를 장악한다면 세계 경제의 핵심인 아시아 데이터는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AI 분야에 있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BM,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가 일본과 다각도의 AI 협력 관계를 맺는다는 뉴스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애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50%의 지분을 가진 오픈 AI가 소라라는 이름의 생성형 AI를 발표하고 도쿄의 거리를 묘사한 동영상을 내보냈을 때 개인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픈 AI는 소라가 일본어로 하늘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라의 일본어 표기는 빌공입니다. 빌공의 또 다른 일본어 발음은 가라이죠. 즉 소라 또는 가라는 속이 비어있는 가짜 내지 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 AI 산업의 핵심 파트너가 됩니다. 이제 왜 일본이 네이버의 라인을 가지려 하는지 이해하시는지요? 일본은 아시아의 데이터 허브가 되려 합니다. 혹자는 일본의 라인 강탈의 이유가 라인이 일본의 사실상의 공공 인프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만약 그것이 문제였으면 일본 정부는 진작 손을 썼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핵심 타겟은 라인의 동남아 데이터와 인프라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라인을 통해 동남아의 데이터를 빨아들여 일본에 축적하고 중국의 AI 패권에 대항하고자 합니다. 혹자는 이에 반론할 수 있습니다.
라인을 일본에 넘기지 않더라도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AI를 순수한 미래 기술이나 비즈니스로만 이해하는 주장입니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패권 경쟁의 무기입니다. 지금 미국은 TSMC가 대만에 있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한국보다는 미국의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일본에 AI 허브를 두는 게 분명히 유리합니다. 라인 데이터 활용 시 미국은 네이버와 일본 정부 양측과 협의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효율은 사실 사소한 문제입니다. 진짜 핵심은 라인의 동남아 확장성입니다. 일본과 동남아 간 경제 및 군사적 협력의 오랜 역사를 고려하면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라인은 동남아의 핵심 인프라가 될 잠재력이 높습니다. 현재 동남아 내 라인의 지배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동남아 점유율이 높다는 견해도 있고 일각에서는 현재 왓츠앱에 밀린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가 어떻든 간에 만약 일본과 동남아 각국의 정부가 적극 협력한다면 라인이 동남아의 지배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명약 관화합니다. 동남아 각국은 일본의 해군력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군사적 영향력은 없고 돈만 가진 한국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인은 21세기의 남만주 철도입니다. 과거 남만주 철도, 즉 만철은 일본 제국의 만주 지배에 있어 핵심 인프라였습니다. 만철은 당연히 물류와 군사의 기본 인프라였죠. 그러나 과거의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정보 네트워크, 그 자체가 바로 당시의 철도 인프라입니다. 게다가 일본 제국은 사실상 만철을 통해 만주를 지배했습니다. 실제로 만철 연구소는 일본 제국의 만주 지배에 있어 핵심 브레인 및 정보기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과거 만철의 기능은 오늘날 동남아에서 라인을 통해 고스란히 재현될 수 있습니다. 라인은 동남아의 금융, 물류, 쇼핑,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동남아의 민간 및 공공 데이터는 라인을 통해 일본으로 집결될 것입니다. 일본은 동남아 내 원자재의 흐름과 대중국 무역 현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만철연구소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동남아는 일본의 군사적 우산 아래 놓입니다. 결국 동남아의 자원과 일본의 경제력 및 군사력은 하나로 결속되는 것입니다. 바로 21세기 대동아 공영권의 부활이죠. 물론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공급망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타시아입니다. 알타시아는 Alternative Asian Supply Chain의 약자로 문자 그대로 대안적 아시아 공급망을 의미합니다. The Economist가 만든 개념입니다. The Economist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등이 숙련된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고 아세안 국가들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면 중국의 제조 역량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타시아는 중국을 고사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동남아가 중국과의 물류, 정보, 금융 네트워크가 완전히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동남아에 대한 중국 위챗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동남아에서 라인과 와체비 위챗보다는 우위에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 내 중국계의 영향력이 높고 미국 서비스인 와체비 아시아의 니즈에 제대로 대응할지 의문이라 위챗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제 예측이기는 합니다만 궁극에 있어서는 중국 본토에서 위챗의 대항마로서 라인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양안전쟁 이후의 일이 되겠죠. 양안전쟁 이후 중국의 정세가 어떠한 식으로든 흔들리면 상하이 등 중국의 일부 경제지구나 일부 경제 분야가 개방되는 이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21세기판 개항이죠. 이때 중국의 핵심 경제지구나 사업 분야에서 라인이 위챗을 대신하거나 혹은 라인이 위챗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물류, 금융, 공공 데이터를 손쉽게 장악할 수 있습니다. 라인과 관련된 길고 복잡한 얘기를 주마간산격으로 설명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미국의 관점에서는 미중 패권 전쟁의 측면에서 아시아의 AI 허브인 일본이 라인을 장악하는 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의 묵인 하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라인을 뺏을 듯합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넘어간 라인은 동남아의 핵심 인프라가 되어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 구축을 돕는 소위 21세기 남만주 철도가 될 것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21세기 일본 제국의 3종의 신기 중 두 번째 기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